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박지원의 작품 호질 보면서 박지원 소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지원이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이런 근대적인 사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그 수단으로 소설을 활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박지원의 작품에는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인물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호질의 작품에서는 제목에서 호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범, 호랑이가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이제 인물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범이 사람을 꾸짖는다라는 이런 우화적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여기서는 일단은 대표적으로 비판받는 사람이 첫 번째는 북각선생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앞에도 여러분들 굉장히 해학적이고 현실 비판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범하고 귀신이 처음에 대화를 해요. 그래서 누구를 먹을까, 어떤 사람이 맛있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호랑이 입장에서. 그랬더니 무슨 의원은 의심이 많아서, 무당은 너무 다른 사람을 속여 먹어서 먹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유학자를 추천하는데 이 유자를 가지고 더러울 유자를 비교하면서 더러워서 안 먹는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북각선생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막 10,000권이나 되는 책을 교정하고 경전을 읽고 막 엄청 유명한 학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 독리자라는 엄청 수절한 유명한 과부가 있었는데, 5 아들이 있었는데 성이 다 달랐다는 거죠. 즉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여러분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북각선생, 독리자, 이런 사람들이 보여준 이런 이중적인 면모와 선한 척하는 위선적 면모를 비판하는 소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각선생이 이 과부랑 사사로이 밤에 만나서 정을 통하는 사이라는 것만 봐도 이 북각선생 자체의 이제 인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할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북각선생하고 독리자가 만나는데 또 이 아들들이 보면서 북각선생일 리가 없다, 여우가 둔갑한 것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여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들들이 북각선생의 목소리 듣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아들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는 아들, 북각선생, 독리자는 다 비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우매함이 나타나는 독리자의 5 아들들도 비판의 대상이다, 이런 거죠. 어쨌든 이제 북각선생이 막 도망가요. 거기서 이제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하고 도망가다가 하필 똥통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범이 북각선생의 구린내를 맡고 막 선비 위선을 꾸짖고, 이 와중에도 이제 그 북각선생은 막 온갖 아부를 하면서 이제 막 범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죠. 자기가 잡아먹힐까봐. 그래서 이제 범이 떠났는데도 무서워서 막 엎드려 있다가 농부는 긍정적인 대상이에요. 농부가 북각선생을 발견하고 뭐하고 계시냐 이랬더니 다시 막 위선을 부르면서 하늘을 우러르고 어떻게 땅을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북각선생이라는 자는 범에게 목숨을 구걸했어요. 그리고 이 범이 간 후에도 농부에게 옛글을 인용해서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시키는 위선적인 면모를 끝까지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 작품에서는 범, 농부는 긍정적, 그리고 북각선생, 독리자 이런 5 아들들은 부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소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북각선생과 동리자를 소개하는 부분들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리자의 집에 밤에 갔다가 이제 그 북각선생이 도망쳤다가 똥통에 빠진 후에 그 범하고 만나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범이 막 신랄하게 유명한 유학자인 북각선생의 이런 것들을 꾸짖고 막 비판하는 장면들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양반 자체에 대한 비판을 신랄하게 하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241쪽 넘어가서 내용 정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14쪽 보시면은요, 북각선생이라는 사람은 위기의 상황, 범을 만나서도 아첨, 과장, 거짓말을 하고요.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그 범이 가고 나서도 농부에게 발견된 아침에도 끝까지 체면과 허세를 중시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범은 작가의식의 대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 있어서 무당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유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오히려 모순적인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는 인물로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 작품도 역시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입으로 인간들을 비판했을 때 인간 그런 풍자의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작품이 유광학전, 유충전들이 있는데요. 작품들을 몇 개 넘어가고 저희가 이춘풍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자, 일단 줄거리를 보실게요. 이춘풍전이니까 주인공이 이춘풍이긴 한데요. 오히려 이제 이춘풍의 아내가 활약을 많이 하는 소설입니다. 자, 이춘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부잣집 자식인데 방탕한 생활을 해서 가산을 모두 탕진해버립니다. 그래서 김씨가 이제 요 상황에서 춘풍 아내가 막 남편을 꾸짖어요. 그래서 춘풍이 각서를 씁니다. 각서인데 여기서 이제 수기라는 단어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이제 아내에게 각서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방탕한 생활이 뭐냐면 막 기생집 다니고 이러거든요. 얘가 그래서 죽색 잡기, 여인들 안 만나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각서, 수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도 사실은 어쨌든 이 조선시대에서 가부장적인 이런 구조에서는 흔한 상황은 아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김씨가 이제 부지런해요. 막 삭바느질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바느질 품팔이를 열심히 해서 다시 가세를 일으킵니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은 김씨가 여성이잖아요. 여성이 이제 가장으로서 뭔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소설을 봐도 그 당시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춘풍이 옛날 버릇을 보지 못하고 자, 갑자기 돈 2,000냥이나 되는 돈을 빌려가지고 평양으로 장사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당연히 만류를 하죠. 만류하는 방식에 대한 것도 문제화 됐었는데요. 이런 거죠. 얘가 과거에 주색잡기나 이런 걸 통해서 가산을 탕진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다시 한번 기억을 시키면서 상대방의 행동을 만류하고요. 그 다음에 너 장사하고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냐. 그러면서 너의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달성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달성에 어려움을 들어서 만류를 하지만 결국 얘가 평양으로 가요. 자, 평양으로 갔는데 문제는 이 평양의 기생에게 또다시 주색잡기에 빠져서 결국 기생 추월에게 돈을 다 뺏기고 말고요. 얘는 추월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추월이 쫓겨내려고 했겠죠. 추월에게 간청해서 그 집의 하인 노릇, 사환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환이라는 것은 거기에서의 그냥 심부름꾼의 역할이 되는 거죠. 엄청 이제 신세가 완전 전락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거지꼴로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아내가 김씨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평안감사로 부인하는 김승지 부인에게 막 부탁을 해서 회계 비장, 이제 벼슬이죠. 벼슬로 남장을 합니다. 여성의 몸이니까 벼슬
거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남장을 하고 남자의 역할을 해서 평양에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씨가 가서 보니까 남편이 거짓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월을 이제 벌하고 춘풍의 돈을 찾아준대. 이 상황에서도 굉장히 해악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남편이 춘풍한테 야 너 거지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막 너 거지니? 막 이러면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니 나 거지 아니고 나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뺏겨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어. 막 이랬더니 돈 이제 얘가 그 호조에게 돈 2,000년 빌리고 지금 갚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추궁을 하면서 얘가 한 곤장 20대 정도 맞아요. 남편인지라 이제 요 정도 맞으니까 불쌍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막 추월을,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월을 막 불려다가 곤장을 때립니다. 곤장을 막 때리는데 추월이 처음에는 갚을 필요 안 갚으려고 막 버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얘가 한 50대 정도 맞습니다. 추월은 50대 맞고 더 이상 맞으면 죽겠거니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돈을 돌려주는 거죠. 죽음을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이제 돈을 돌려주고 춘풍의 돈을 되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춘풍이 아내덕의 돈을 찾았잖아요. 이때까지도 이 비장이 아내인지 모르는 거죠. 춘풍은 집에 와서는 막 이제 다시 허세를 부려요. 허세를 부리고 뭐 음식 타박도 하고 다시 평양으로 가야겠니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허세를 부리면서 음식을 타박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아내가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안 되겠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씨가 아내가 다시 비장의 모습 남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왜 그렇겠어요? 춘풍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춘풍을 각성하게 하려고 다시 깨닫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남장을 하고 나와서 막 이제 춘풍이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너 어떻게 살았었냐, 너 완전 거짓골이었잖아 이러면서 막 구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먹을 거 내오라고, 네 안에 어딨냐고 막 꾸짖어요. 춘풍이 혹시나 아내가 들을까봐 막 걱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춘풍이 이렇게 된 이상 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옷을 훌훌 벗어 던져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물론 이제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춘풍의 모습도 약간 뭐 그렇긴 한데 여기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복세 옷이 어떻게 입었냐 이런 것들도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라는 포인트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 데 나오죠. 너는 벌써 있었느냐? 평양 일을 생각해봐라. 네가 집에 왔다고 그리 지위 높은 채를 하느냐? 막 이러면서 완전한 남편을 비판하는 장면들이 잘 드러나 있는 소설이 이 춘풍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 장 넘기셔서 250쪽이에요. 정리 좀 할게요. 얘는 판소리계 소설로 좀 불려요. 왜냐면 판소리계 소설에서 보이는 특징들이 여기서 잘 드러나더라는 거죠. 일단은 중하층 인물들의 솔직하고 사실적인 삶들이 잘 드러나 있더라. 또한 판소리에서 쓰이는 이런 사설적인 이런 말투, 그 다음에 상층, 지배계층과 중하층, 피지배계층의 언어가 함께 나타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중 언어가 드러나는 이런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 주인공 이충풍이 허세를 부리는 이런 허위의식 이런 것들이 잘 웃음을 유발하는 해악적인 풍자가 잘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보시면 남성 중심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에 대한 비판이 여기서도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줄거리 보셨잖아요. 무모하고 분별 없고 재물 낭비하고 그릇된 상황 판단하고요. 자신보다 지혜로운 아내에 대해서도 끝까지 허세를 부리다가 나중에 된통 당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인물이 이춘풍이다. 그에 반면에 김씨는 어떤 인물이냐? 아내의 모습이든 회기비장의 모습이든 간에 남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남장을 하면서 춘풍의 남편의 허생을 엄청 조롱하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 남성 중심 사회의 허상을 당연히 비판하는 것이고요. 또한 진취적인 근대적인 여성상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3번. 자, 저희가 여성 영혼 소설 보면서도 막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남장이라는 수단에 대한 거죠. 자, 아까 보셨다시피 김씨는 남편과 대조되는 굉장히 지혜롭고 진취적인 여성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력을, 가세를 일으켰던 이런 실질적인 가장 노릇도 했었어요. 그래서 남장은 여성 영웅 소설에서 여성 주인공이 영웅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주요 수단으로 등장했다는 건 저희가 앞서서 다른 소설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김씨의 지혜와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수단을 발휘하는 데 기능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결국 김씨의 남장이란 건 뭐냐? 남편 이춘풍을 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한계점도 여전히 진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여성의식, 평민의식 이런 게 성장하면서 그 전과 다른 여성이라든가 평민들의 성장한 면모를 보여주긴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인 구조 이런 부분 때문에 한계점이 여전히 살펴보인다라는 것은 나름의 한계점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춘풍이라는 건 주색 잡기 이런 걸로 가산을 탕진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춘풍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뭐냐? 겉으로는 굉장히 점잖은 체 하면서 위선 부리면서 정작 돌봐야 될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이런 이춘풍과 같이 가부장적인 남성 권력. 권력의 횡포를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이춘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위적인 남성 중심 사회의 비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돈으로 인해서 막 지금 이야기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질 중심적 사회에 대한 비판도 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배금주의. 자, 이게 이춘풍 전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스필이라든가 이런 좀 일기 같은 건 좀 넘어가고요. 저희가 몇 쪽을 펴실 거냐면 자, 288쪽 산성일기를 볼게요. 이게 이제 일기 형식이긴 해요. 그런데 병자호란의 그 상황 속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나타난 작품이라서요. 저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저희가 이미 많은 고전소설들을 봤었잖아요. 임경업전, 박시전 뭐 있었잖아요. 또한 이게 현대소설로 넘어갔을 때도 남한상성이라는 기문의 소설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다른 작품의 보기 또는 다른 작품과 연결해서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품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에도 보실 수 있듯이 일기잖아요. 일기니까 당연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이 기술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궁녀라고 여러분들 추측하는 것이 이 작품의 지혜를 가지고도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문체가 간결하면서도 중후한 궁중어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작품이 여러분들 일단은 이제 가치를 지닌 것 중에 하나가 얘는 역사적 사료, 역사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이런 역사적 사료의 가치와 또 하나 문학적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는 당연히 뭐냐면 이 병자호란이 벌어지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나름 비교적 객관적 태도로 서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관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문학적 가치는 섬세한 묘사와 또 나름 그 상황에서 보여지는 주관적인 견해도 조금씩은 드러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어서 일단은 저희가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서 이 작품은 해야겠다 수업을 생각이 듭니다.
조선의 가장 치욕적인 역사가 병자호란이죠. 물론 임진왜란도 있긴 한데 병자호란은 아시다시피 어때요? 우리나라 왕이 청나라 장수 앞에 와서 3번 절하고 머리를 땅에다가 9번 대죠. 요런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굴욕적인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보셨겠지만 굴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민족적인 이런 자존심,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고전 소설에서는 뭔가 영웅적인 이런 활약, 면모를 통해서 기존의 역사적인 실존 인물도 사용하긴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좀 약간 비트는 이런 장면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훨씬 더 객관적이고 사실에 거의 입각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점이 이제 다른 점이겠죠. 자, 그래서 병자호란의 이제 발발 배경이라든가 남한산성에서 항쟁하다가 결국 화친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조가 이런 이제 이 남한산성으로 이제 피랑 가는 과정들도 나타나 있고요. 치욕적인 어떻게 항복을 했는지가 이런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전쟁이 종결된 후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황궁해서 전쟁이 종결되고요. 3년 정도 이제 이런 부분이 요약되어 있는 이런 면들이 드러난 것이 산성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단 어떻게 항쟁을 했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좀 작품에서 나올 건데 중간에 이제 자, 남한산성에서 이제 항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유라는 장수가 나와요. 근데 이 김유라는 장수가 이제 적의 유인에 넘어가서 전쟁에 패해요. 패전을 하죠. 근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전쟁의 이 패전의 이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막 이래요. 그리고 전쟁에서 또 죽은 그 군사수 있잖아요. 죽은 군사수도 막 축소하고 이래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산성 안에 있는 이제 사람들의 민심도 좀 동요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군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게 됩니다. 군사의 사기도 이제 좀 저하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안의 분위기도 이제 뭔가 동요가 되고, 사기가 떨어지면서 결국 화친이 결정이 되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화친이 결정이 돼요. 이 상황에서 이제 화친을 이제 정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그 역사적 사실을 아시겠지만 척화파 청과 끝까지 싸우자, 주화파 이제 청과 이제 잘 지내보자 이런 사람들과 갈등과 대립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등장하는 이제 부분들이 여러분들 그 290쪽에 보시면은 그 이제 화친하자고 청하는 국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여러분 좀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실 건데, 자, 일단은 여기 장면 1 보시면 이렇게 25일에 날씨가 매우 추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날씨, 그러니까 12월 1월 이런 겨울 때 벌어지는 이 추운 날씨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겪는 비극적 상황이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막 술과 고기를 이제 조선에서 화친을 칭하려고 청나라에 보낸단 말이에요. 없는 이제 산성이 갇혀서 없는 살림에 막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청나라 장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근영은 날마다 소를 잡고 보물이 산같이 쌓여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쓸 거냐? 이러면서 너희나 가져다가 먹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계속 조선을 어떻게 모욕하고 화친을 거절하고 우리가 얼마나 굴욕적으로 항복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말 구구절절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제 초선이 청나라에게 보내는 굴욕적인 이런 국서의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290쪽에 더 자세히 잘 나타나 있어서 거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저희가 일단 289쪽을 통해서 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나라가
병자호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작 의도부터 보시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자, 아까 저희들이 이제까지 많이 봤던 거 뭐냐면 우리 민족이 겪은 치욕을 정신적으로나 보상받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된 저희가 소설들을 많이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치욕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도로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라는 건, 이 의도가 이제 창작 의도겠죠. 그럼 이 당시에 벌어진 일들을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요. 자, 처음에 이제 이 구력을 걷기 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저희가 화친을 결정하고 나서 국서를 이제 조선에서 청나라로 보내요. 외교문서잖아요. 근데 청나라가 처음에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전투를 예고하고 돌려보내요. 자, 그리고 이 국서 자체도 여러분들 가지고 척화파, 주화파들이 갈등을 겪죠. 갈등을 겪는데, 이 상황에서 국서가 한번 거절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거절의 이제 원인을 막 얘기를 하다가, 클 거자를 안 썼다. 청나라가 대국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클 거자를 안 썼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하 신자를 같이 쓰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대국, 큰 나라, 창원 대국, 조선은 대국, 청나라의 신하, 이런 식으로 해서 쓰자. 내용을 뭐 수정을 하고, 그래서 원인을 도모한 다음에 화친을 도모하는 국서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보내죠. 이제 보내요. 자, 보냈더니 청나라에서 두 가지를 요구해요. 너희들 성에서 나와라. 두 번째, 척화파, 중국과 우리 청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신하들 있지? 신하 보내. 이러죠. 보내라. 이 요구를 두 가지 합니다. 근데 임금이 여기에 대해서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고, 그럼 청나라가 이제 버티겠죠? 이걸 거절하니까. 중간에 이제 임금님이 좀 벽이 걸렸다가, 약점이 한 10개밖에 안 남았는데 다행히 한 2개 드시고, 나으셨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 이제 점점 고립되면서 여러 가지가 부족한 상황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임금이 거절하고 나서 척화파 신하 보내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청나라 장수가 막 칼을 어루만지면서 임금을 직접적으로 협박하는 장면들까지 등장합니다. 칼을 어루만지면서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나는 언제라도 이 칼을 들어서 너를 위협할 수 있어. 막 이런 거죠. 그래서 협박을 막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이런 장면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글쓴이는 내 모든 군병의 뜻이 청나라와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화친을 원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서 잠깐의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히긴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왕이 직접 가서 이제 화친을 도모하는 국서를 바치고 무릎 꿇고, 그러면서 이제 병자호란이 종결이 되죠. 이제 왕자들은 볼모로 이제 잡혀가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부분은 척화파와 주화파의 이런 이제 국서를 둘러싼 이런 정치적인 대립 부분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서를 보면서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한번 볼게요. 290조. 자, 국서의 내용이고요. 이제 대표적인 작성자는 최명기라고 했죠. 얘가 대표적이고요. 자, 내용이 어땠는지 보세요. 대청국 간원 인성 환제께 글을 올립니다. 이러면서 간절히 책망하신 것은 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들 왜 청나라 배척해? 명나라만 삼겨? 이제 이런 이제 한번 국서가 왔겠죠. 그랬더니 책망하신 것은 가르쳐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은 뭐냐면 작은 나라 조선 얘기하는 거고요. 침략 현재로서 도리어 죄한 것이 많대요. 그러니까 청나라를 배척했었던 것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하겠대요. 이제는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꿔서 옛 버릇을 버리겠대요. 친명, 얘네들이 조선이 친명 배금했었잖아요. 이 친명 배금 정책 버릴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식, 따라야 될 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신하로서 따라야 될 게 있으면, 뭐 여기 보시면 여러 제후국과 대등하게 되는 것이래요. 즉 신하인 나라로서 섬기겠다 이거죠. 그리고 뭐 치러야 될 의식이 있으면 당연히 따를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요구했다 그랬잖아요. 성에서 나오라고. 그것은 어진 뜻이지만 지금은 포위가 풀리지도 않았고 저희가 나가도 죽을 것 같고 여기 안에도 있어도 죽을 것 같다고 이러면서 진퇴양난의 물론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용기, 황제를 상징하는 깃발을 보면서 너무나도 서럽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완전 납작 엎드려서 막 국서의 내용이 지금 보시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정말 저희를 좀 살려주세요. 막 거의 이런 얘기죠. 감히 공선이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포위 좀 풀어주시고 우호적인 관계를 앞으로 좀 맺어봅시다. 라는 국서의 내용이 아주 잘 드러나 있다.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작품과 여러분들 이제 관련된 거 이런 내용들 읽어보시고 자 저희가 이제 2개 정도를 일단 보실 수 있겠죠. 일단 기문에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이고요. 얘는 소설이다 보니까 훨씬 더 이 산성일기에 비하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맞으나 소설로서의 보여지는 허구성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허구성,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작자 미상인데요. 비슷한 시기에 쓰였던 병자 호란이니까 병자를 썼던 병자 일기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일기는 여러분들 어떠냐면 병자 호란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체험한 상황을 기록한 일기고요. 얘는 산성일기는 그래도 객관적인 태도로 대부분은 썼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작품은 난리를 피해서 있었던 생활의 힘듦, 고초, 그리고 개인적인 슬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에 더 치우쳐서 서술한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작품은 같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가셔서요. 저희가 판소리 기술을 앞에서 봤잖아요. 춘향전 이런 거. 그러면 그 판소리 춘향가라든가 이런 이제 몇몇의 작품들을 조금 보고 이제 저희가 드디어 고전 산문 소설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래서 판소리 장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진양조, 충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휘몰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느리고 여기로 갈수록 느리고 여기로 갈수록 빠릅니다. 근데 저희가 당연히 아시겠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보셔도 아시잖아요. 슬픈 장면 뭔가 이럴 때는 그 발라드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때요? 막 신나는 장면에서는 뭔가 댄스 가요나 아무튼 템포가 빠른 노래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양조 이런 게 여기에서 나오는 대목이라면 당연히 뭔가 사설의 전개가 느리고 뭔가 애절하거나 슬프거나 이런 이제 대목들이 진양조일 테고, 그 다음에 중중머리, 자진머리, 휘머리로 갈수록 뭐겠어요? 뭔가 내용이 긴박하거나 뭔가 바쁘거나 흥치를 돋우거나 이런 장면들이 휘머리로 갈수록 나오겠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그냥 판소리의 장단은 알아두시면 혹시나 판소리나 또는 판소리계 소설이 엮어서 나온 문제가 있을 때 이해하기가 쉬우시니까요. 일단은 이제 내용적인 부분에선 여러분들 뭐 워낙 많이 알고 계셔서 말씀은 안 드릴 텐데 춘향전에선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여기 장면에서 나오잖아요. 자, 얘 방제야. 오락가락 하는 게 저게 뭐냐?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춘향이라는 애요. 그랬더니 기생의 자식이야? 잘 되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몽룡도 처음에 춘향을 보고 반하고 춘향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생의 딸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변학도도 남원에 가서
춘향이를 불렀던 이유, 기생점거하면서 춘향이를 불렀던 이유가 얘가 기생의 자신이니까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춘향이가 이 수절을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기생이라는 신분적 차별, 이런 것에 저항했던 춘향이의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춘향이가 기생이라는 이런 신분적 차별에 또 저항한 수단이 뭐냐면 유교적으로 내려오는 덕목이라는 정절, 치조, 절개를 지키고자 했던 이제 이런 부분들의 한번 내용상 특이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안일이 라는 것은 중간중간에 말하듯이 말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몰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말하는 창, 노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그 판소리 구성 요소니까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럼 301쪽 넘어가서 내용 볼게요. 춘향가는 일단은 청춘남녀의 사랑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이고, 요렇게 신분의 차이, 성과 악의 대립, 당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 때문에 폭넓은 계층의 관심을 끌었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서 지금 이제 뒷부분에 다루는데요. 대목이라는 말은 판소리의 한 장면이라는 거고, 던음이라는 것은 명창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뭔가 부르는 어떤 마당의 한 대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창자에서 어떤 자기가 특별히 잘 부르는 이런 대목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춘향은 왜 끝까지 수절했을까에 대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이런 거, 서민 지배층의 횡포에 대한 서민층의 저항 의지를 잘 드러낸 작품이다 라는 거고요. 이 작품에서는 일단은 절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자를 가군으로 활용한 이런 언어 유희적인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로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시절 보소, 기생의 자식이 수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절이다 무슨 소용이냐 막 이러면서, 자, 끝에 말을 반복하면 가군, 앞에 말을 반복하면 둔,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판소리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것이 고사인용이죠. 고사인용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이라는 것은 노래고 안인이라는 것은 중간에 말하듯이 붙이는 사설입니다. 그래서 창은 기본적으로 정서적 긴장, 그리고 안일이는 정서적으로 이완하는 이러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판소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 정서상으로도 비극적인 장면은 긴장, 그리고 웃음으로 유발시켜서 해학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완이잖아요. 그래서 긴장과 이완의 구조로서 나타난 소설들이 굉장히 많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심청가요. 심청가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 304쪽에서 내용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판소리적 특징은 전문적 소리꾼에 의해서 이제 노래가 불려지는 거고요. 대부분 3, 4조, 4, 4조, 즉 사음부의 가사체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노래로 불렸기 때문에 율격에 맞게 글자 수가 조절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더라 라는 거고요. 저희 심청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겉하지설화, 효녀지은설화, 관음사 연기설화 등 여러가지 설화와 여러가지 이런 유불선, 그리고 그 인당수에 그 재물 바치는 이런 민간신앙, 여러 가지의 배경 사상들이 결합된 소설이다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또 하나, 심학규를 희극적인 인물로 묘사함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사건인데도 희극적으로 드러내는 웃음으로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웃음으로 눈물 닦기 같은 당대 민중의 욕구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물론 눈이 뜨게 된 것은 심청의 지극한 효심 때문일 것이다 라고도 보지만 이 심청의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행동 자체에 양면성이 있다라고도 평가는 합니다. 왜냐면 물론 효심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의 몸을 이제 공양미 삼배성으로 몸을 바치긴 해요. 하지만 당연한 얘기겠죠. 자식의 희생, 이것이 과연
부모에게 있어서 효냐, 부모에게 있어서는 슬픔이 됐기 때문에 효가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다. 뭐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부가예요. 저희가 놀부전을 통해서 봤었는데, 자, 일단은 뭐 전반적인 이야기는 아시니까 매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매품을 판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이미 매를 맞아야 될 사람이 안 맞고 그걸 대신 맞고 돈을 준다는 것 자체는 사회적인 부조리, 부패가 이미 만연되어 있는 모습이다라는 게 보이고, 그만큼 매품을 팔 정도로 민중들의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왜요? 매품이, 여기 흥모도 마찬가지로 생존의 방편, 수단인 거죠. 이마저도 없으면 굶어 죽겠다라는 거고요. 중간에 이 흥보가 몰락한 양반으로서 많이 보여지는데, 이 양반인 흥보가 이 매품을 팔기를 결심하고 이제 이 관가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 중간 관리, 원래 한 중인계층 되는 이 호방에게 말을 높일지 말지를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고민하는 장면을 통해서 또 드러나는 것이 그 당시에 양반의 권위가 낮아지고 있다, 것이 등장한다라는 정도 저희가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307쪽에 보시면 장면에 따라 서로 다른 장단이 사용되고 판소리의 장단은 이러한 순서로 빨라진다,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장단에 따른 장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많이 봤던 내용들이 2번, 3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군가인데, 수군가도 310쪽을 통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이 작품의 중심 소재는 토끼의 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엮인 각 인물들의 이해관계,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이런 관계들이 주제를 구현하는 데 쓰인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용왕이라든가 뭐 별주부라든가 여기 나오는, 그 다음에 독수리라든가 이런 애들은 다 비판의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끼의 간이 이 사람에게 뭐예요? 자신이 병에 낫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의 충족이 수단이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은 거리낌 없이 뺏을 수 있는 집권층에 대한 비판과 풍자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고요. 토끼는 물론 세속적인 욕구를 쫓는 이런 이제 경계의 태도도 보여주는 인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지배층의 횡포,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뭔가 지키고자 하는, 벗어나고자 하는, 저항하고자 하는 서민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면 충성적이지만, 또 하나는 임금님을 통해서 그냥 입신, 토끼를 희생시키더라도 입신 출세하는 이런 기회로서만 바라본다는 것도 부정적인 요소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적벽가를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일단은 그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죠. 군사들이, 조조의 군사들이 자신들의 서러움을 토로하는 대목들이 가장 이제 중심적인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사들이 모여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군사 일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 부모랑 처자식과 이별해서 난 너무 슬퍼,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나는 군사이가 어린 자식과 이별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야, 넌 그래도 낫지. 난 부모도 없고 부모도 없는 처지에 아내랑 막 결혼하자마자 이별했어, 막 이러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동원될 수밖에 없었던 군사들, 즉 서민들의 애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고난,
전쟁의 이런 참혹성,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막 이런 내용을 하면서 참혹성의 폭로,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받는 백성들의 고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313쪽에 원래는 삼국지라는 주기의 유명한 소설이 워낙 인기를 받다가 이게 판소리로서 제작이 됐고요. 다 보시면 알겠지만 유명한 인물들의 행적들이 실감나게 묘사된 것도 맞지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서민들의 의식이 반영돼서 재구성된 측면도 많다라는 거고요. 원래 삼국지에선 조조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조조가 굉장히 희극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14쪽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죠. 조조는 해악과 풍자의 중심, 비굴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고, 방금 보셨던 이런 군사 서름, 종고 대목에서 전쟁에 강제로 동원했던 병사들이 겪는 서름 고통들이 세세하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고, 영웅적인 인물의 조조를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면서 이걸 통해서 희생된 백성들의 고난, 전쟁의 도구가 됐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쟁의 참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14쪽으로 넘어가시죠. 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조가 희화화됐다는 분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새만 날아가도 새만 보더라도 숨어있는 군사가 있나 하고 의심하고요. 낙엽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적장인가 의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막 목을 제대로 펴지도 못해요. 그리고 메추리 보고 엄청 놀랍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장수가 아유 장기 보면 난리 나셨겠어요. 그랬더니 야 메추리 보고 내가 놀랐다는 말 다른 사람한테 하지마, 이런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끝까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체면을 차리는 이런 모습들이 잘 나와 있다. 그래서 조조의 희화화된 모습들이 잘 나타난 것이 적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고전 3문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25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꼭 시간 중간중간 챙겨서 수업을 열심히 다 완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